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어느덧 이제 하반기가 지나고 상반기가 지났죠. 네, 하반기가 시작입니다. 7월 1일이고요. 자, 7월 달에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학원마다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역별 문제풀이가 또 우리 그 해커스에서 그 영어팀은 어떻게 7, 8월 특히 그 이동걸 영어학에서는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이동걸 영어학의 7, 8월 문제풀이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학 전반적으로 영역풀이를 들어갈 거고요. 총 8주 들어갑니다. 8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주 영역풀이를 할 부분은 물론 전 영역입니다. 통사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법도 들어갈 거고요. 학교 문법 들어가고 의문론 들어가죠. 의문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미 활용론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영역에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 수업을 따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준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통사론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영역별 문제풀이기 때문에 각 과목마다 정확한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특히 이 학교 문법이나 의문론 같은 경우는 영역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통사로는 영역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기존에 학원에 있는 그러한 통사론 교재를 다 봅니다. 보면은 거기에 목차를 보겠죠. 어떻게 이것을 목차화 시켰는지 그 목차를 봅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영역이 되겠죠. 통사론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제 느낌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역들, 특히 통사론에 대한 영역 구분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강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영역을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영역이 그렇게 산발적으로 그냥 네 맘대로식의 영역을 정한다면은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역별로 나눈다는 것은 분석을 하기 위함이에요. 분석을 어디가 출제됐고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분석을 하면서 풀려고 하는 건데 영역을 네 맘대로 영역을 나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안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냥 지 멋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문제풀이에요. 영역이 제대로 안 된 상태, 영역 구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풀이를 하려면 그냥 영역별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에요. 영역별 문제풀이라는 것은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 이유는
그것이 출제가 어느 영역에서 되고 어느 영역에서 안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걸 영어학의 영역별 문제풀이는요, 기존의 기출 분석과 함께 합니다. 각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기출 문제와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섹션이 나눠지게 되겠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집니다. 지금 기출을 제가 집어넣는 이유는, 기출을 제가 여기다가 영역별 문제풀이에 집어넣는 이유는 분석을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 A라는 영역이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영역이 들어갑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통사론에서 챕터 1 렉시컨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렉시컨에 대해서. 자, 그럼 렉시컨도 세부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렉시컨에 관한 세부적인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출이랑 같이 보는 이유는 분석을 하기 위함인데,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영역에 만약에 세타롤이다. 세타롤 영역이다. 자, 그런데 세타롤 영역에서는 기출에서 문제가 나왔어. 기출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미들 컨스트럭션이다. 미들 컨스트럭션은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그럼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미들 컨스트럭션은 제가 직접 강사가 출제한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출에서 나왔던 영역을 굳이 제가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 잔치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이 영역에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기출문제를 그대로 살려두고,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기는 영역에서 나왔어. 기출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라고 칩시다. 이 영역은. 또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 그럼 나오지 않은 영역에서는 강사가 출제합니다. 제가 출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렉시컨의 세부적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기출 문제는 뭐 그 영역에서 기출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영역들 있죠. 기출에서 나온 영역들을 보면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아직 얘네들은 이제 블루오션 상태이겠죠. 블루오션 상태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을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만약에 세타롤이라고 할 때 세타롤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연계해서 나와요. 다른 개념과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 문제를 풀 때 이것이 꼭 그 영역에 한정된 문제야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여러 가지 개념이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이 연계됐는지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 영역을 제가 통사론을 어떻게 잡았나 보세요. 통사론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제가 정규 강의에 통사론의 이론 강의에서 그 이론 강의에서 했던 그 영역을 그대로 문제풀이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영역,
목차죠. 한마디로 목차. 그 목차를 지금 영역별 문제풀이로 그대로 그 목차를 가져오고 그 목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풀이를 해 나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런 분들은 그대로 이론 강의 부분에서 내가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목차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영역별 문제풀이도 기존의 이론 강의의 목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영역화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아니면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학습하면 되겠고요. 통사론 같은 경우는 렉시칼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즈 파트가 들어갑니다. 프레이즈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서도 세부적인 영역이 더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이저 MP와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MP와 관련된 이론들도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MP 무브먼트, WH 무브먼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휘의 정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레이즈, 절이 만들어지면은 뭐 무브먼트가 또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표면 그 S 스트럭처가 돼요. 그러면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통사론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역화시켜가지고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됐던 영역과 출제되지 않은 영역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존에 이론을 공부할 때 영역 그 목차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영역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나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자, 자료를 받으시면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렉시컨에 관련된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렉시컨과 관련된 답안을 작성할 겁니다. 자, 이때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답안 작성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시고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해설을 간략하게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간략 개념 정리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답안을 작성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네, 답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답안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답안을 참고하셨는데 내가 쓴 답안도 강사 네가 쓴 답안만큼 똑같지는 않은데 내가 쓴 답안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봐줘. 이렇게 해서 첨삭을 요청하세요. 그런 것들은 답안을 보시고 그냥 답안을 수긍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첨삭을 요청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쓴 답안이 네 답안보다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너랑 나랑 답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답안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허용이 되는 건지 좀 확인 좀 해줘 라는 그 첨삭을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첨삭을 요청할 때는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은 2021년 대비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첨삭 그 카페에 게시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것을 내 답안을 쳐주세요. 타이핑을 쳐서 올리거나 아니면 타이핑 치기 귀찮다. 그럼 내가 쓴 답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첨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첨삭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영역별 문제풀이의 그 강의를 이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구분을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통사론 같은 경우는 영역 구분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학원마다의 강사 책들을 목차를 비교해 보시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면 분석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영역 구분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사론에 대해서 영역 구분을 아주 잘 해놨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영역 구분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분석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분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 보시면은 지금 각 영역별로 문제가 언제 출제되어 있는지 그것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 몇 년도에 어떤 문제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렉시컨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둥둥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렉시컨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과연 그 문제가 나올까 그런 것도 살짝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 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석 문제를 이제 푸셨으면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영역은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 렉시칸의 세부 영역을 어떻게 나눴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세부 영역별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subcategorization이에요. 하위 범주화, 즉 렉시칸이라는 게 뭐예요? 어휘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어휘 정보가 나중에 통사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어휘 정보가 통사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휘 정보를 먼저 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하위 범주와 subcategorization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은 selection restriction이에요. selection restriction 선택 제약이라는 거죠. 선택 제약에 관련해서 요것도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rgument structure, 논한 구조가 되는 거죠. 논한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다른 개념과 연계돼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thematic relation, 의미역 할당과 관련된 거죠. 의미역 할당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 보고, 다섯 번째,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렉시컨과 관련된 어휘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죠? 렉시컨, 얘네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렉시컨이라는 큰 판트에서 한데 모여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들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동사
인트랜시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인트랜시티브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냐면 인트랜시티브가 네 가지의 지금 계속 우리가 기존의 내용 그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너거티브, 그 다음에 또 얼거티브, 그 다음에 어너퀴저티브, 미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로 구분된 자동사가 지금 어휘 정보가 서로 달라요. 달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패시바이제이션.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패시바이제이션을 여기에 넣는 이유는 패시바이제이션은 무브먼트에 대한 MP 무브먼트에서 나오는 개념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쵸? MP 무브먼트에 대한 거기서 나오는 개념도 맞습니다. 그러나 패시바이제이션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휘 정보로 인한 무브먼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패시바이제이션도 케이스와 관련해서도 패시바이제이션과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시바이제이션은 제가 무브먼트에서도 다룰 거고 케이스에서도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연계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편적으로 어휘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영역이 하나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어처럼 개념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휘 정보와 관련해서 볼 겁니다. 패시바이제이션은 어휘 정보와 관련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그 다음 expletive. expletive 허사죠. 허사도 지금 어휘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다 렉시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면 지금 영역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면 subcategorization, 여기에 제가 나눠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내가 어느 영역에 여러분들이 먼저 렉시칸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렉시컨 파트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프레이즈 파트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지 먼저 이러한 틀을 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틀에 맞춰서 각각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공부했지? 그거 뭐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을 먼저 틀을 잡아 놓으세요. 목차를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subcategorization 들어가겠습니다. 이 subcategorization 관련 하위범주와는 시험에 그냥 이렇게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점짜리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로 출제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빈칸만 채워보겠어요. 자, optional phrase constituent. optional phrase constituent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여기에 pp처럼 이렇게 at the castle pp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called adjunct라고 부르는 거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런 개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traditional grammar에서 the requirement that 그 제약이 있는 거죠. 요구사항이 뭐냐면 there should be 또는 not be one or more MP BP 안에
BP 안에 MP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정해지겠죠. 예를 들면은 자동사 다음에는 MP가 없어야 되고 타동사에서는 MP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이트랜시티브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는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지금 어떤 개념으로 다루는 거예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MP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면 MP가 2개 나와야 돼, 아니면 MP, PP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러한 정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가 뭐예요? 그게 subcategorization이죠. 하위 범주화죠.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BF가 transitive verb를 가지고 있어. had로서 transitive verb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one MP가 required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 그죠? 그래서 우리가 MP를 바로 써주잖아요. 만약에 BP가 동사구가 ditransitive verb야. 그것을 had로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give 같은 거. 그쵸? ditransitive 같은 동사를 had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to MP나 아니면 MP 하나에 PP 하나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정보,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사적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만약에 BP가 intransitive verb야. 그러면 MP complement, 즉 동사 다음에 나오는 MP는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가 subcategorization이죠. 그래서 2번 같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MP가 이렇게 2개씩 나와야 되는 것이 누가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것이 3번에는 지금 틀리죠. 왜냐하면 얘는 뒤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MP가 따로 나왔고 3번의 B번 같은 경우는 give 동사는 2개의 요소가 MP가 나오든지 PP가 나오든지 2개의 컴플리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통사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그 어휘 정보가 통사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의 B는 비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하위 범주에 대한 개념을 쭉 얘기하고 있고 아래 빈칸 들어갑니다. We can say that.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verb like meet 하고 give 같은 이런 동사들은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거죠. 그죠?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나의 MP나 2개의 MP 각각, 즉 meet 같은 동사는 하나의 MP를 필요로 하는 거고 give 같은 동사는 2개의 MP를 각각 respectively 각각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meet과 give는 subcategorize, 그렇죠? subcategorize 동사 써줘야죠. complement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죠. 이 자리에. 그래서 subcategorize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subcategorization은 이렇게 한 문제 정도만 개념만 잡아두시면 되고 뭐 더 이상 subcategorization에 대해서 문제를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이동걸 영어학에서 7, 8호 영역별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역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 영역에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나는 이 영역에서 내가 지금 영역에 한 문제를 넣어놨는데 나는 이 영역에서 한 2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강사 선생님 거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 영역에다가 내 문제 말고 다른 선생님 영역 문제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시키세요. 하지만 제가 만든 영역 구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 그대로 두시고 다른 선생님들을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거기다 문제를 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확장을 시키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면 다양한 문제들을.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제약에 관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선택 제약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여기에 자료 맨 앞에 이 문제를 이제 강사 출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키포인트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거기다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키포인트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selection restriction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rgument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것을 풀 수 있어요. argument라는 개념도 알아야. 그러니까 selection restriction이라는 문제라고 지금 분류를 해놨지만 이것이 selection restriction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개념과 연계가 되는지를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문제만 풀지 마세요. 예. 자, 이런 거 봤을 때 옆에다 제가 공란도 공란도 여러분들 그 메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selection restriction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구조도 알아야 되고, 또 들어가면은 동사의 타입, 동사의 타입도 알아야 되는 거죠. 타입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빈칸에다가 적어가면서 요 안에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Selection Restriction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There are clear restrictions on the choice of a complement. complement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를 선택하는데, 아까 하위 범주와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약이에요? 컴플리먼트로서 어떤 범주를 내가 취할 것이냐, 명사를 취할 것이냐, PP를 취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정보죠. 근데 선택 제약은 그런 범주가 아니라 내가 컴플리먼트 혹은 주어 혹은 주어를 가지고 와야 되고 아니면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이에요. 의미적인 제약. restriction인데 semantical restriction이에요. 의미적인 제약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동사 convince 같은 경우는 impose severe restriction on the class of MP. MP가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에 아주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동사에 convince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MP로서 지금 전부 다 컴플리먼트 MP가 왔잖아요. 얘도 MP고 얘도 MP잖아요. 근데 얘는 비문이고 얘는 정문이에요. 왜 그래? MP가 왔어. 하위 범주와의 그 제약은 준수했지만은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이거는 확신시키는 거기 때문에 확신시키면 확신이 되는 개체가 와야 돼. 확신이 되는 개체라면은 여기에 이성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my theory가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의미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적인 측면, 범주는 MP가 왔지만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문이다라고 했고, 꼭 비문이 아니라도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쟤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것이 비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자, 아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장에서는 지금 컴플리먼트가 이거죠. 이 컴플리먼트가 has to denote some rational entity 이거죠. 네. 이성을 가진 개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성을 가진. 그래서 we can say that it is a semantic property of the verb convince. 네. 이 동사 convince라는 의미적인 속성. 그죠? 예, convince라는 의미적인 속성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selection restric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예를 한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2번 아까는 이제 목적어만 봤는데 여기는 서브젝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도 의미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faint는 어지러운 거야.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으면 누구예요? 쓰러질 만한 개체가 여기 앞에 와야 돼. 의미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사람이 올 수 있지만은 theory는 faint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미적인 제약을 선택 제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we use the term argument.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rgu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대. 논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대요. subject이라든지 complement, 지금 subject에도 의미적인 제약을 가했고 complement에도 의미적인 제약을 가했단 말이야. 이 subject과 complemen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논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subject과 complement는 논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e can say that selection restriction은 자, 여기 selection restriction 이 표현은 그냥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택 제약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between a given item and its argument. given item이라는 것은 동사나 수로를 이야기하겠죠. 이 수로와 논항 사이에서 제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로와 논항 사이에서 selection restriction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항이 아니면 selection restriction이 거기에 제약이 가해져요? 가해지지 않아요? 가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논항일 때만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complement만 지금 제약을 가하고요. 의미적 제약을 가하고, 그렇지 않은 논항이 아닌 adjunct 이런 것들은 의미적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election restriction과 이 논항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연결이 돼야 돼요. selection restriction은 누구한테 가해요? 논항에게. 하위 범주화는 누구에 대한 범주 제약이에요? complement만. 주어가 아니에요. complement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3A,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디렉션이 됩니다. 3A가 ungrammatical 하다. 그리고 3B는 grammatical 하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뭘 사용해가지고 selection restriction과 argument 관계를 사용해가지고 요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겠죠. 이 동사의 특징은 이것은 three place 사망수로예요. 사망수로에서 어떻게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MP 나오고 그 다음에 to BP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논항, 똑같은 색깔을 지나 하나의 논항,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사망수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B번 consider 같은 경우는 주어로서 MP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MP 그 다음에 to BP의 구조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MP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내포절의 non-finite clause절의 subject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이 MP는 내포절의 subject이 아니라 동사의 object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이러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consider는 이항수로라고 그랬죠. 1항 그 다음에 내포절로서 2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논항이라는 개념 selection restriction은 누구한테 가해져요? 논항에게. 자, 그러면 이것이 얘가 지금 논항에게
선택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persuade는 좌안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개체가 주어 자리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의미적 제약을 가합니다. 그죠? 설득받는 대상이 와야 돼요. 근데 프라잉팬은 설득받지 않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서는 설득받지를 않잖아. 그래서 지금 선택 제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예, 선택 제약에. 그래서 문제 여기다 어떻게 써줘요? 왜 비문인이라고 써줘야 됩니까? 이 persuade 다음에 나오는 이 MP는 persuade의 목적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persuade의 목적어. 그래서 이 목적어 MP는 지금 persuade에 의해서 선택 제약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선택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 무엇을 의미해야 돼요? rational entity여야 돼요. 아까 나왔던 거지. 아니면 사람이거나 rational entity, 이성을 가진 개체거나 아니면 뭐 human being이거나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이게 목적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는 지금 뒤에 이 MP가 consider의 논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consider의 논항이 아니라 embedded clause의 subject이에요. 그러니까 이 fryingpan은 consider로부터 선택 제약을 받지 않아요. 논항만 선택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consider의 논항이 아니에요. consider의 논항이라면 뒤에 절 전체가 논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선택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키포인트는 답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올려둘 겁니다. 그 카페에 답안을 확인을 하시고 답안을 여기서 정확하게 뭐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는 어떻게 들어가요?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following MP of the persuade의 그 뒤따라 나오는 MP는 object이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object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 제약이 selection, restriction이 지금 가해진다. 맞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MP는 object이 아니라 지금 내포절의 subject이다. 그래서 선택 제약이 select 하지 않는다. 선택 제약이 지금 consider에 의해서 여기에 선택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딴소리들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2002년도에 나왔던 문제. 2002년도 2002년도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좀 올드합니다. 그죠? 굉장히 좀 올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유형의 그 올드함을 그대로 뭐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해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보시라는 게 개념을요. 그리고 약간 변형을 시켰으니까 요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약간 영어로 바꿨으니까요. 그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이 굉장히 짧죠? 여기에 보시면 이 익스프레션이 anomaly 하다, 이렇게 변칙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변칙적이다 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좀 잡아두세요. 변칙적이다, anomaly 하다, anomalous 하다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선택 제약에 있어서 아까 뭐 my theory fainted, my theory, 내 이론이 지금 어지러워. 그 의미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앞에 MP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다시요.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 이상해요. 그것을 변칙적이다, anomalous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어와 관련해서 이 동사죠. 전부 다 밑줄 친 거 동사고, 이 주어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변칙적이에요. 주어죠. 여기에 선행사니까 얘가 yellow smoke이 주어입니다. link 다음부 다 주어입니다. 얘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러브는 문지르다의 의미잖아요. 문지르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옐로우 포그라든지 옐로우 스모크라든지 이러한 기체가 문지를 수 있습니까? 문지를 수 있는 엔티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써주냐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디렉션을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쓰여진 익스프레션이 변칙적이다. 하지만 어떻게 쓰였어요? 변칙적이지만 figurative sense하게 비유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 selection restriction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였냐면 love라는 이 predicate은 논항 주어를 selection restriction 제약을 가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fog라는 이 기체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 제약에 있어서 지금 제약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그 제약을 받지 않고 fog가 왔어.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figurative한 효과를 주는 거죠. 비유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모크가 핥아? leak 핥아요? 그죠? 스모크가 lingering 거기에 머뭇거려? 이게 안 되잖아. 꼭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selection restriction을 좀 위반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위반함으로써 normally 하지만은 figurative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만 나타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요, 이 predicate 이 동사가 주어의 그 의미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제약을 가할 때 이 주어는 어떻게 와야 돼요? 문질러지는 것이 와야 되죠. 문질러지는 것이라면은 뭔가 물리적인 뭔가 동물이라든지 뭔가 문지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개체가 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개체가 오지 않았어요. selection restriction의 제약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anomaly하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figurative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igurative한 의미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로밖에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미로는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2009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2009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2009년, 2014년 2년도 이 전년도에는 좀 문제가 요즘하고 다르죠.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맞춰서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오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시킨 거고 2009년에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봅시다. Compare two set of sentence 1과 2를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1과 2를 보면은 자, 1에서의 두 개의 센텐스는 MP 무브먼트 MP 무브먼트 문제 아니에요? 그럼 MP 무브먼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영역에. 그러나 지금 이것이 렉시컨과 관련된 개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MP 무브먼트를 겪고 있다. 1번에서는 이게 MP 무브먼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NP가 이동했어. 어디서요? The position after main verb 다음 포지션, 뒤에 포지션이죠. 그 포지션에서 subject 포지션으로 이동했어요. 아, 그러면 이 NP가 여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괜찮죠? 왜냐하면 여기가 수동화가 됐기 때문에, 수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NP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subject can be interpreted as a subject position. 아, 여기 아니죠. 잘못 읽었네. subject 그 주어는 can be interpreted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하고? to infinitive하고 주어. to infinitive의 주어와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to infinitive solve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solve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John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John이. 그쵸? 여기에 주어지만 여기에 embedded clause의 주어로도 쓰였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자, we may assume that the verb say나 say 동사 say나 tell은 take same type of complement. 아, 그러니까 이 말하다의 동사는 뒤에 그 non-finite clause를 컴플리먼트로 가져오는 똑같은 타입을 가져오는구나. 똑같은 타입의 컴플리먼트를 취하는구나. 라는 게 지금 그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번만 보면은 say와 tell이 지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earthquake 똑같이 왔는데 2번에 A는 괜찮고 2번에 B는 좋지 않아요. 맞죠? 네. 이해되시죠? 얘가 여기서 지금 이동해 온 것까지는 지금 1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좌인데 괜찮아. 좌이 둘 다 괜찮아요. 근데 earthquake를 두니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게 다른 이유가 뭘까? The contrast indicate that 이 A의 subject, say 동사죠? 이 A의 subject는 selected by the verb. 이게죠. 요게 나왔네. 여기에 뒤에 NP가 나왔을 때, 이 NP가 앞으로 이동했단 말이죠. 이렇게. 옆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NP는 동사에 의해서 selected 된다. 됐습니까? 반면에 지금 이 B에서 tell이죠. 동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다 이거죠. 큰일 날 뻔했다. 동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아. 자, 여기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say는 이 NP가 원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하죠. tell도 NP가 있어가지고 아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뒤에 이제 to BP가 이렇게 나왔고 똑같이 BP가 나왔는데 요 NP는 say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선택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아까 뭐랑 제가 문제 낸 거랑 비슷해요. persuade하고 consider 그 문제랑 비슷하죠. 이 NP는 say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tell은 이 NP를 select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tell에 의해서 NP가 선택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됐죠? 지금 그럼 무슨 말이야? 이 NP는 tell의 argument예요. 논항이란 뜻이에요. 선택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논항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tell의 object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NP는 say로부터 선택되지 않아. 즉 선택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NP는 뭐란 얘기예요? object이 아니라 subject이라는 거죠. subject, 뭐의? embedded clause의 subject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consider하고 persuasive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here are some more example. 이제 그 다음에 example이 있습니다. 자, 1A 타입과 똑같은 게 있고 2A 타입과 지금 같은 게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A 타입은 say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1B 타입은 tell 타입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say는 MP 나오고, 그 다음에 MP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MP 나오고, to, 그 다음 BP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MP는 embedded clause의 subject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MP 나오고 tell이 이렇게 나오면, tell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MP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BP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사형식 동사니까 사망수로예요. 여기는 이항수로고, 이 구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 차이를 구분하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이 MP가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은, 앞에 MP가 없다면은 수동화가 되면은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동해도 얘네는 지금 주어 자리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say로부터 선택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서 이동하는 이 tell 다음에 나오는 MP는 tell에 의해서 의미적인 제약, selection restriction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부터 지금 F까지 쭉 봐서 1A 타입과 1B 타입을 골라라 이렇게 했고, 지금 디렉션 보니까 1B 타입 1B 타입만 골라라. 즉 tell과 관련된 거죠. 뒤에 목적어 embedded clause의 subject을 이동시킨 게 아니라 목적어를 이동시킨 그 타입을 골라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되게 문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동사만 쭉 보면 돼요. 동사만 보면 됩니다. 자, 동사 보고 이걸 어떻게 찾을까? 타입 1과 타입 2를 어떻게 구분할까? 타입 1은요, say와 같은 동사였어요. 즉 이항수로였습니다. 이항수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삼형식, 그죠? 이항수로 했어요. 학교 문법으로 치면 삼형식 동사를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1B 타입은 tell 동사의 타입이에요. 즉 삼항수로예요. 사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예요. 이해됐습니까?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사만 보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suppose 지금 1A 타입입니다. remind는 어때요? remind 목적어 to도 이렇게 나오잖아.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상기시키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상기시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1B 타입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 동사를 보고 나서 앞에 있는 지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이 구분해내는 것은 약간의 영어 실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리포트는 뭐예요? 삼형식 동사니까 1A 타입입니다. 그죠? 요것도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금 요것도 1A 타입이 돼요. 자, 요거는 1B 타입이고 요것도 1B 타입입니다. 이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1B 타입, 1B 타입, 1B 타입. 요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것이 능동 형태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remind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 BP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advise도 마찬가지죠. advise 목적어 to do, invite 목적어 to do 이렇게 나오는 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1B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지금 B, 센텐스 B와 센텐스 E와 센텐스 F가 지금 뭡니까? 1B 타입의 문장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해봐.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MP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subject, 이 subject이 어디서 지금 위치합니까? 원래 동사 뒤에 위치했어.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이 동사 뒤에 위치했을 때에 이 MP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embedded clause의 subject이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에서 이 동사로부터 의미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을 써주셔야 되죠. 의미 제약을 받는다, 이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앞으로 주어 자리에 이동했기 때문에 의미 제약을 받는 그러한 애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